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윤지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회의원직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국회의원직 사퇴 선언을 한 데 이어 오늘은 의원회관에 방을 뺐다고 합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보좌관들까지 면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직 사퇴를 만료하고 있지만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하죠. 이낙연 전 대표는 의원직 사퇴에 어떤 계산도 없다면서 정권 교체를 위한 결의를 표시했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18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였던 박근혜 씨는 의원직 사퇴라는 승부수를 던졌고요.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같은 선택을 했었죠. 정치적 대의와 유권자와의 약속 모두 중요할 텐데요. 정치인이 가져야 할 책임의 무게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 걸까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명선거 추진단을 구성해 자체 조사에 나선 건데요. 과연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윤석열 캠프 김경진 대외협력특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박종훈의 경제 한방. 오늘은 미국의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시 제시된 인플레이션 우려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해보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어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5년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 중 누가 돼도 문재인 정권 시즌2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김 원내대표는 내년 대선을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폭망 드라마를 같이 써왔고 특권과 반칙의 꿀을 같이 빨아먹고 실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민주당 대선
대선 주자로 나서 다시 집권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민주당 대선 주자들을 사자봐 비난했습니다. 김원내 대표는 K방역을 자화자찬하며 백신 수급 골든타임을 놓쳤고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경제가 초토화됐다.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발표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언론재갈법은 민생보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생법안으로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등 이 문재인 정부 정책을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비판을 했습니다. 연설 시간이 상당히 길었더라고요. 네, 상당히 좀 길었는데요. 물론 원고 내용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아마 이제 분야별로 전부 다 이제 상당히 분석, 비판, 나름의 이제 대안은 물론 정권 교체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연설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길게 연설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할 말이 많았었던 걸까요? 그럼 또 그 말의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은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 김원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서 맹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신원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정치공작 의혹에 대해 이런 반구가 없었다면서 어제는 김웅 의원이 맹탕회견을 하더니 원내대표까지 맹탕 연설에 나선 모양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신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 연설을 요약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부 탓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네.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자기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듯 핏대만 세웠다고 했습니다. 정의당도 비판의 메시지를 내놨네요. 네, 정의당은 이 김원내 대표의 대표 연설에 대해서 말로는 마치 약자를 위한 정당인 양 서민 코스프레를 했지만 뒤에 가서는 부자 정당이 민낯을 부끄럼 없이 드러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정의당은 김원내 대표가 부동산 보유세, 양도세 인하를 주장한 데 대해 집 부자들과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싸우겠다는 약자와 보통 시민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었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오늘 긴급 차관회의가 소집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산업부 차관의 직원들에게 대선 주자가 받아들일 공약을 발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거죠. 네, 오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 차관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이 회의에서 이 박진규 산업부 차관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처신과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보도자료를 내서 밝혔습니다. 네. 특히 이 자리에는 박 차관 본인도 참석했는데요. 사실상 공개 질책을 받은 셈입니다. 문 대통령도 사실 질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선거 국면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정치적 중립성 이 문제와 관련이 있고 또 청와대가 어떤 선거 문제에 개입을 했다고 하는 이런 의혹을 받게 되면 상당히 논란이 커진다 이런 것까지 의식을 한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특히 이제 박진규 차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공직자 언행이나 행위가 자칫 이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 정권 차원에서 상당히 강하게 신경을 쓴 이제 그런 자리였는데요. 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참모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그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는 사안이 있어 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타 부처도 유의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명선거 추진단을 출범시켰어요. 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일종의 당내 검증 기구를 이제 출범을 시킨 건데요. 네. 물론 이제 이 고발사주 의혹만을 전담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 사건에 대처하는 게 가장 첫 순위 당장의 현안임은 명백한 상태입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런 것들을 통할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공명선거 추진단을 출범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전체적 상황 관리, 언론과의 소통, 정무적 대처를 할 수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기로 했다면서 이 김 단장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 언론과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공명선거 추진단이 그러면 진실규명까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이제 사건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손준성 지금 검사라든지 네. 아니면 지금 당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뭐 그런 만약에 인물이 있다고 하면 이제 이런 인물들에 대한 조사는 사실 당청에서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현재까지 제시된 의혹만 봐도 이를테면 이제 어제 그저께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의혹 대상이 된 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됐다고 하는 고발장과 국민의힘이 지난 8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이 실제 고발에 사용했던 고발장 내용이 거의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 고발을 했던 당시 이제 당 법률 자문위 소속 변호사가 이제 조문 변호사로 알려졌는데 이 조 변호사에게 이 초안을 전달한 것이 정점식 의원으로 오늘 이제 추가로 알려졌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정 의원이라든지 조 변호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정 의원은 누구한테 이 초안을 전달받은 것인지 그리고 이제 당 사무처나 이 법률지원단에서 이 파일이 또 자료가 어떤 식으로 오갔는지 아마 이런 당 공식 기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당 소속 이제 공적 직위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조사는 할 수 있고 뭐 그거는 또 뭐 사건의 전체적인 규명에는 좀 미칠 수 없습니다만 뭐 나름의 규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제 사실관계는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뭐 지금 이제 김웅 의원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지. 지금 이제 보도 내용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웅 의원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디까지 조사가 가능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것을 두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네, 뭐 국민의힘 뭐 당 공식 차원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제 당 소속 당 소속 이제 그 정치인 그리고 이제 대선 캠프에서 이제 이런 좀 뭐랄까요 격앙된 반응이 나왔는데요. 네. 그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규정상 공익신고 요건 검토는 통상 60일이 소요되는데 의혹 제기에서 공익신고자 신분 인정까지 단 5일이었다면서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의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기까지 2달이 걸렸던 걸 생각하면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어제 이제 윤석열 대선 캠프도 이상일 공보실장 명의로 그 정치 공작의 공범에 대한 대검의 공익신고자 인정은 명백한 월권이며 불법이다. 또 공작을 은폐하려는 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 박 장관은 이제 오늘 박범계 장관이 예결위에 출석을 해서 네. 뭐 이제 오히려 이제 관심을 많이 받은 부분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그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로 지목된 이제 인물에 대한 그 뭐 어떤 인사로 지목된 것에 대한 확인을 해달라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야당 의원과 주고받은 질의응답이 좀 더 주목을 받긴 했는데요. 네. 이 공익신고자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박 장관이 언론에 제보하는 것은 제보 내용을 제보하는 거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제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언론에 제보했다고 해서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뭐 이제 박 장관의 뭐 내용은 이제 뭐 문맥 그 앞뒤 맥락상으로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만 다만 이제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의 요건을 그 법정 어떤 기관 이를테면 수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권익이라든지 네.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들 뭐 이를테면 국회의원 같은 이제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언론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제 문자적으로만 보면 조금 이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공익제보자를 지금 공개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공익신고자로 그 분류를 한 상황인데, 근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로 우리는 인정한 바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오늘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오늘 예결위장에 나왔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뭐 맞다 아니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네. 권익위의 사건 접수가 되지 않아서 이 법상 공익신고자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공익신고 관련 이 공익신고 제반에 대한 뭐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이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뭐 어떤 징계라든지 처벌 이런 거를 주관하는 정부 부처 기관이 지금 권익위원회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사건의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대검에 공익신고를 한 상태인데요. 네. 때문에 이제 어제 대검에서 공익신고자로 그 신분이 전환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권익위에서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사안이든 이 공익신고자라는 신분에 대한 확정은 어쨌든 공익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는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뭐 이게 뭐 어떤 그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는 어떤 공방이라기보다는 사실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검에서 우리가 이런 공익신고를 받았다고
권익위에 통보하면 뭐 권익위가 그거를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한테 신고 안 했으니까 인정 안 한다고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겠죠. 그렇죠. 아마 그러니까 대검과 이 권익위라는 기관 간에 지금 어떤 공적인 뭐 공문을 통한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뭐 곧 해결이 될 문제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걸 가지고 공익신고자로 지정했다 안 했다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제보자예요. 지금 오늘 제보자로 지목을 좀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특히 국민의당 내부에서 하고 있는 그 사람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난 또 제보자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해당 인사가 뭐 본인은 이제 본인이 제보자가 아니다,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아마 그런 글을 써서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그냥 실명을 공개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 인물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A 씨라고 하겠습니다. A 씨는 그 어젯밤 SNS에 자신은 제보자가 아니라는 입장문을 내고 김웅 의원 등이 자신을 공익신고자로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 A 씨는 대다수의 내용은 김웅 의원 주도로 모욕을 포함한 명백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자신들의 공적 신분과 의무조차 망각하는 것, 매우 중차대한 대선에서 격이 떨어지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김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까지 이 싸잡아서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그 제보자가 누군지 밝힌 적은 없잖아요. 근데 당내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A 씨가 명예훼손 소송을 내려면 그렇죠. 공연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SNS에 쓴 글의 내용이 사실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김 의원이나 이제 윤 전 총장이 뭐 제보자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이 아닌데 이를테면 뭐 그 제보자는 홍길동이다라고 이 김 의원이나 윤 전 총장이 말을 했을 때 홍길동 씨가 난 제보자가 아니다. 이건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뭐 실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이 인물이 예를 들면 제보를 한 인물이 과거에 어떤 뭐 아주 뭐 나쁜 전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제보를 한 인물인데 나는 과거에 그런 전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또 역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보자가 과거에 나쁜 짓을 했다라고 했는데 A씨는 나는 제보자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이제 그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건지가 사실 좀 명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좀 이번 사건이 희한하게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애매모호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뭐 자기를 국회로 불러달라. 당당하게 나가서 나 얘기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는데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때가 되면 부를 테니 보채지 말기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제 윤 전 총장이 자신을 국회로 불러달라고 한 데 대해서 보채지 말라 하면서 국회는 윤 후보를 무서워하지 않는데 윤 후보는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 같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는데요. 이 실제로 윤 전 총장이 뭐 국감이나 이 국정조사 또는 뭐 아니면 뭐 법사위 현안 질의 이제 이런데 증인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앞서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뭐 이를테면 김용민 최고위원이나 뭐 강병원 최고위원 등이 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뭐 국감에 불러야 한다, 현안 질의에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긴 합니다만, 뭐 지금 이제 윤 원내대표의 말도 그렇고 어제 송영길 대표도 뭐 기자들과 만나서 이 윤 전 총장이 부르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더니 뭐 현안 질의보다는 뭐 수사 참고인 조사를 잘 받으시기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굳이 윤 전 총장을 국회로 불러서 이제 뭐 유권자들 그리고 언론에 본인 입장을 길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굳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윤 전 총장 측에서도 그래서 민주당에서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그 윤 전 총장을 국회로 못 부를 거다 뭐 약간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 그걸 같습니다. 알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1야당에 대선 후보잖아요.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건 자타공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후보를 국회에서 불러가지고 한다는 뭐를 추궁한다는 것도 참 이상한 모양새기도 하고요. 오늘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뉴스도 또 전해졌어요. 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윤 전 총장의 부인인 이 김건희 씨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연루 업체를 압수수색했다는 이제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압수수색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본사는 아닌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지난 4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이 김 씨가 2010년에서 11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면서 검찰에 고발을 해서 지금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이 금감원을 압수수색을 해서 2013년 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지분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를 마무리짓기 위해서 이 김건희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오늘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는데요. 서울고법에서 최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겁니다. 최 씨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최 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 또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장기화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겠네요, 그죠? 네, 지금 1심은 이제 유죄로 나온 상태고 그래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불구속 상태로 이제 2심 재판을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오늘 대선 주자에 대한 국민 시그널 공개 면접을 진행을 했어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 공개 면접이라고 하니까 이런 행사를 뭐 왜 하는 건지 좀 이해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네, 토론회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많을 테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통상 이제 뭐 각 정당에 뭐 이를테면 대선 후보를 뽑는 거든 당 대표를 뽑는 거든 이런 당에서 어떤 투표나 선거 경선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토론회를 하게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후보가 12명이 돼서 토론회를 하면 뭐 후보당 발언 시간이 몇 분에 그치게 된다. 이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막 몇 시간씩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번 그러니까 1차 지금 15일에 발표되는 1차 경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했던 이제 뭐 국민 면접이라고 이름 붙인 이를테면 후보 한 명과 패널들이 토론하는 형식의 이런 패널 토론회 그리고 이제 뭐 온라인 토크쇼라고 해서 12일에 한 차례 더 뭐 온라인 라이브 방송 토크쇼를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토론회를 대체하겠다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 당 외 인사 3명이 이 면접관 그러니까 패널 토론 패널로 참여를 한 상태에서 이제 6명의 대선 주자를 상대로 이것도 그 추첨을 통해 가지고 순번을 정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 홍준표 그또 유승민, 최재형 그 후보 등 이제 6명에 대해서 이 면접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 진중권 전 교수 등 이제 면접관들과 이 후보들의 상당히 좀 뭐랄까요 신경전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불꽃 튀는 공방전 이런 것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뭐 눈에 띄는 장면은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 필요성이 지금 대두된 상황인데 과거에 경남도지사 시절에 이 진주의료원 폐쇄를 밀어붙인 게 좀 도마에 올랐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홍 의원은 뭐 터무니없는 얘기다. 오히려 자신이 도지사 시절에 마산의료원을 새로 신축해서 거기에 있는 음악방송 8개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 굉장히 덕을 봤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 진주의료원 폐쇄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골수좌파다 뭐라든지 네. 아니면 딱 이 면접관 역할을 한 패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진주의료원 갖고 좌파적 사고로 주장을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뭐 일방적이고 편향된 시각으로 질문하니까 받아들이기 어렵다. 뭐 질문이 베베꼬여 답변이 난감하다. 다른 질문 해달라. 이렇게 뭐 면접관과 거의 싸울 듯한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부 폐지 공약이 상당히 장시간 동안 이제 토론이 됐는데요. 네. 이 유 전 의원은 여성부 폐지가 이제 안티페미니즘, 백래시 정서에 편승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아니다. 여성부 폐지는 자신이 2017년 대선 때부터 밝혀왔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성의 경우 중요한 게 페미니즘보다 직장 가정에서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뭐 그게 페미니즘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좀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뭐 9.19 남북 군사합의 수정 주장이라든가 뭐 자신의 뭐 취임 후 100일 동안 규제 모라토리엄 뭐 이런 공약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설명을 비교적 잘한 편인데 다만 이제 일부 질문 이를테면 석탄 화력발전소를 중소형 원자로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지가 어디냐 어디에 건설하겠다는 거냐 이런 질문을 받고는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검토 후에 말씀드리겠다. 그 저번 출마 선언 때 이어서 또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 이제 이런 지적을 받았고요. 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고 뭐 법규에 위반되는 것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또 진중권 전 교수가 아니 대기업들은 다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편법으로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뭔지를 물은 것이다 이런 재질문을 하니까 머뭇거리면서 아예 답을 못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면접관들의 질문은 굉장히 송곳처럼 했던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여권 얘기도 좀 해보죠.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어제 의원직 사퇴 선언을 했는데 이 송영길 대표가 사퇴 의사를 철회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다고요. 네, 송 대표뿐만 아니라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제 직접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퇴를 만료했다고 오늘 그 민주당이 밝혔는데요. 네. 민주당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서 송 대표와 윤 원내대표는 원팀으로 대선을 치러나가기 위해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사퇴를 만료하고 있다. 이렇게 지도부와 이 전 대표 간 통화 사실을 밝혔습니다. 어제 이제 이 전 대표가 충청권 당내 경선에서 이제 패배한 이후 다시 배수진을 치면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것에 대한 이제 당 지도부의 반응이 나온 건데요. 고 대변인은 이 전 대표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당 지도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장과 의지를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의원 방도 뺐다면서요? 네, 오늘 회관에 이제 사무실을 빼고 짐을 빼고 보좌관들도 면책하기로 하면서 자신의 사퇴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것을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만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낙연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른 의원도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서른 의원이 오늘 오전 11시 40분에 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힐 예정이었으나 이 캠프 또 당 지도부 특히 이제 그 후보인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강력한 만류로 인해서 사퇴 의사를 걷어들인 걸로 그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퇴하고 만류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아까 네.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낙연 전 대표처럼 대선 후보들이 이제 직을 내려놓는 경우는 뭐 앞서 말씀하신 뭐 박근혜, 안철수 당시 국회의원 네. 또 뭐 김두관 도지사도 있습니다만 이 후보가 아니라 뭐 캠프 참모가 뭐 어떤 공직에서 물러나는 일은 사실 굉장히 흔치 않고 네. 사실 전례가 딱 떠오르지 않는 일이어서 뭐 어제 오늘 좀 오늘 이제 화제가 좀 됐습니다. 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 제보자로 지목됐던 당사자가 자신은 제보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지금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명선거 추진단을 구성해서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 특보이신 김경진 전 국회의원 연결해서 캠프 측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어제 긴급 기자회견 갖지 않았습니까? 후보가. 네. 그 김웅현 기자회견을 한 지 7시간 만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건데 혹시 김웅현 기자회견 보고 긴급 기자회견 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러신 그렇습니까? 것 같아요, 보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후보께서 직접 이렇게 나는 그때 당시에 이제 비록 검찰총장이긴 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보낸 어떻게 보면 참모진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식물총장이었고, 예. 그래서 무슨 그런 걸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그게 실효성도 없는데 굳이 그걸 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1차 해명을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네. 보면. 네. 그랬고, 그런데 이제 언론이라든지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게 윤석열 총장이 마치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에게 뭔가를 시켜서 이걸 한 것과 같은 그런 식의 일종의 추측성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그래서 김웅원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뭔가 좀 이렇게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아마 해소되기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오후에 아마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급하게 결정을 해서 기자회견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기자회견을 한다는 걸 좀 네. 캠프 측 인사들하고 참모들하고 좀 사전에 조율을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한 두어 시간 전에 조율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터 한 2, 3일 전부터 네. 참모진 중에 일부는 후보께서 직접 한 번 더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내부 의견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제 결정이 보류된 상태였다가 아마 김웅원 기자회견 하는 거 보고 나서 후보가 이 참모들 말한 대로 그 기자회견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어제 오후에 아마 오후 한 2시쯤에서 아마 결정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건 뭐 후보가 오롯이 결정할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참모들 의견 제시하면 후보가 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보인 모습을 먼저 좀 지적을 하는 여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격앙된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윽박질렀다 이런 비판도 한 상황인데요. 네. 후보가 너무 이렇게 흥분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그렇게 썩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근데 그거는 이제 지역 말단적인 얘기고요. 예. 실은 누구라도 흥분 안 할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겪은 경험, 그리고 본인이 당시 처했던 상황, 그리고 본인이 살아온 행적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비춰보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계속해서 지금 여당과 언론에서는 마치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시 총장으로서 이런 공작을 한 것처럼 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런 말을 지금 어떤 의혹을 키워가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 퇴임했던 이해찬 대표까지 나와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했던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마음속이 답답하고 그냥 속에서 불이 났으면 그랬을까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봐주시면 이게 뭐 조금 흥분되어 보였다 이런 것들은 이건 지역 말단이고 그냥 시비를 위한 시비 아닌가 싶습니다. 뭐 후보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또 예민하게 여론이 반응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이 정치 공작이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공작 정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도 과정이나 중간에 문건 전달자로 특히 이제 4월 8일 날 네. 그 전달이 됐다고 하는 고발장은 실제로 8월에 고발이 되는 것 과정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요. 고발장 내용이 거의 흡사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여권에서 정치 공작을 했다고 하는 논리적인 그런 주장이 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었던 문제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첫째는 이 손준성 당시 검사가 이 고소장을 썼거나 또는 이 판결문을 이게 출력을 그 지모 씨란 분에 대한 판결문을 출력을 해서 전달을 해줬다. 네. 이러면 그건 당연히 윤 총장에게도 뭐 최소한 어떤 도의적 정치적 책임 또 본질적으로 보면 이건 직권남용의 책임이 이제 만약에 시켰다면 지시를 직접적으로 했다면 직권남용의 책임이 있겠죠. 네. 근데 손준성 지금 정책관 얘기는 자기는 그런 적 자체가 없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손준성으로부터 이 판결문이나 고발장이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게 지금 핵심 부분인데 네. 사실은 그 부분은 지금 이 제보자라고 하는 분이 본인의 휴대폰을 그대로 지금 대검 감찰부장에게 이게 제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리고 손준성이 이게 작년 3월 31일부터 4월 3일 사이에 그 제보자 GX라고 하는 이 지모 씨의 판결문을 출력했는지는 사실은 검찰 내부의 이 전산정보 시스템 한 2, 3분만 이게 체크해보면 로그 기록만 체크해보면 그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일단 손준성이 이걸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쉽게 판독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만약에 그게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최소한 이게 이제 손준성이 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했느냐 또는 혼자 그냥 자발적으로 알아서 했느냐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지금 그 부분 아니겠어요, 보면.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이 검찰을 이용해서 무슨 직권남용적 정치행위를 했다 이런 비판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손준성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권에서는 그냥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포를 쏴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만약에 손준성 말대로 이 자료들이 손준성이 보낸 게 아니라면 네. 사실은 이 자료들은 지금 위조 변조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사실 공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디지털 포렌식하고 하는 것들이 그리 오래 걸릴 부분도 아니고 네. 검찰 내부에서 판결문 누가 출력했는지 그 시점에 출력 자체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 확인하는 것도 그리 복잡한 것도 아니고
또 당시 손준성 정책관의 컴퓨터는 작년 11월 달에 대검 감찰부에서 이미 속칭 판사 사찰 문건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1차 압수를 해서 그때 디지털 포렌식을 했었거든요, 보면. 네네. 그 이번에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신속하게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하고 나서 무슨 책임을 따지자. 이렇게 대하자 어떻게 보면 정확한 태도 아닐까요? 이게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뉴스버스가 처음 첫 보도하고 지금까지 쭉 보도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하는 증거는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황 증거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수사정보 정책관 손준성 검사가 이 문제에 관여된 것으로 의심된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생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물증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4월 8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8월에 고발을 했는데 그 과정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률자문이 조모 변호사가 고발장을 최종적으로 작성했고 그 전에는 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정점식 의원이 그 고발장을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전달했다고 하고 뉴스버스가 공개한 고발장이 있는데 김웅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그 고발장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문서라고 하는 주장이나 그리고 또 뉴스버스 그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4월 8일자 고발장이라고 하는 게요. 네. 고발이 마지막에 지금 8월 달인가 고발이 됐죠. 네. 고발자 명의가 어디입니까? 정당 아닙니까? 네. 미래통합당이었겠죠. 네, 그때 그러니까 정당 자체, 야당 명의 자체로 지금 고발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손준성이 보냈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검찰발 어떻게 보면 이 고발 사주라고 하는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된다면 어차피 당 명의로 고발이 됐고 당 안에서 이런저런 문서가 생산이 됐고 그걸 뭐 정점식 의원이 줬던 또는 이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도 원래 이게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당시 미래통합당. 네. 그럼 당 내에서 그 고발장이 돌아다니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당 명의로 고발이 됐다고 하면 그게 무슨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 그 고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4월 이전에 그 최강욱 대표가 그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고 하는 조국 씨 자제분이 실제로 14일간 인턴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그 4월 이전에 검찰에서는 이게 조국 씨 자제분이 인턴을 실질적으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14일간 인턴을 했다고 하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서 대학 입시에 활용하도록 했으니까 이게 업무방해다라고 이게 4월 이전에 1차 기소가 됐고. 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최강욱 씨가 자신이 기소된 그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아니다. 그 검찰의 기소는 잘못됐다. 실제로 조국 씨 자제분이 여기서 인턴한 게 맞고 나는 사실 그대로 확인서를 끌어줬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얘기 자체가 간단히 말하면 진실에 반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선되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문제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앞에 기소된 업무방해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지금 간단한 사건이어서 이게 고소장이 당내에 이렇게 돌았다 저렇게 돌았다 이런 문제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오직 딱 하나. 이 고소장이 지금 손준성으로부터 4월 8일자 고소장이 작성돼서 간 거냐 만 거냐 이 부분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뉴스버스라든지 여권에서 하는 말이 맞겠죠. 근데 네. 만약에 손준성으로부터 안 갔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원래 그 고소장 자체가 지금 이 미래통합당 명의로 고소가 제기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게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의혹 제기하면서 그 고발장을 뉴스버스란 매체가 공개하면서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의혹이 커진 거니까. 물론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거가 없는 괴문서나 정치 공작이라고 그냥 치부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봤던 거죠. 근데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일단 손준성 검사가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고 두 번째는 지금 4월 8일자 고발장이라고 하는 자료가 지금 뉴스버스 쪽에 이 자료가 갔다고 하는데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럼 과연 조작 가능성은 없느냐. 그러니까 저도 네, 제가 네. 최초에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텔레그램 실명 확인이라든지 우리가 뭐 카톡이나 라인처럼 무슨 이게
문자로 그 인증받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이름만 부여하면 이게 쉽게 이게 조작이 가능한 게 지금 텔레그램 메신저의 구조다. 네. 그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정밀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을 확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지금 손준성이 보냈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이걸 전제를 하는 것은 어렵고 네네. 특히 뉴스포스가 이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이 파일이 올해 지금 7월하고 8월에 스크린샷된 그 파일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원래 4월 달에 있었던 파일의 원본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이 뉴스포스의 어떻게 보면 사진이나 증거자료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허술하고 조금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윤 총장을 굳이 무슨 손준성하고 엮어가지고 그 스크린샷이라고 하는 이 증거하고 하나를 엮어서 마치 무슨 정치 공작이나 했던 일삼는 검찰총장이었던 것처럼 몰아간다.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특보님 말씀을 저희가 가능하면 다 들어드리기 위해서 중간에 제가 좀 자르지는 않았는데요. 네. 시간이 벌써 말씀 듣다 보니까 다 가버렸어요. 여러모로 좀 네. 아쉬워요. 네. 지금 이 문제가 그냥 여기서 뭐 논란이 그냥 사그라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네. 저희가 한번 다시 또 연결돼 있으면 인터뷰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네, 다시 한번 또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 특보이신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경제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종훈의 경제한방, KBS 박종훈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 시간에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미국 이제 경제 주요 이제 지표,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또 네. 다시 또 미국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근데 지난 3일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이 미국 노동부에서 이 지난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23만 5천 개가 늘어났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네. 어느 정도로 시장한테 놀라운 수치냐 하면 그 전에 이 미국에서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집계해갖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망치를 블룸버그 통신이 다 모아서 이게 73만 3천 개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23만 5천 개였으니까 사실상 시장 전망의 3분의 1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은 거죠. 예. 뿐만 아니라 이 7월 정도만 해도 일자리가 105만 개가 늘어났었는데 이게 갑자기 줄어드니까 사실 시장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지표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CNBC 방송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 커다란 실망이라고 논평을 했고 또 블룸버그 통신, 이 미국의 유명한 통신사죠. 여기서는 미국의 고용이 갑자기 저속 기여로 전환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임금 상승률이라면서요? 네, 사실 고용 지표가 그렇게 충격적인 건 오히려 금융시장에는 좋은 신호로 작용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용이 이렇게 안 되니까 그러면 테이퍼링을 올해 안에 한다더니 이거 못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에는 이걸 좋게 받아들이는 그런 애널리스트, 분석가들도 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는 이 고용지표 충격만 좀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여기에 같은 날 발표된 지수 중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지수가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좀 간과된 측면이 있었는데 네.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더 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전년 대비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8월 달에 4.3%를 기록했는데 이게 전달에 4%를 웃돌았을 뿐만 아니라 네. 이 정도면 미국에서는 아주 기록적인 수치로 임금이 오른 겁니다. 그럼 고용 지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데 임금만 오른 이유 뭘까요? 다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네. 이 공화당이 주지사인 주, 미국에서 이제 주마다 다르니까 이런 주에서는 6월부터 사실 실업수당이 크게 줄어들었고 또 민주당이 주지사인 주는 9월 초부터 실업수당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실업수당을 못 받으니까 일자리를 찾으러 나올 거고 그러면 고용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희망적인 측면에서 많이들 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고용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만 늘어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 가장 유력한 해석은 임금이 워낙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계약하는 사람마다 다 임금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계약하면 더 임금을 많이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좀 더 기다리자 이렇게 선택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자칫하면 임금 상승이 지금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임금 상승이 계속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다시 임금이 오르는 이 임금 상승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점이 이렇게 악성 인플레이션의 이 순환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걱정이 살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미 연준은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런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사실 아직 시장에 대해서 연준의 말을 좀 믿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일자리가 현재 안 늘어났다라는 측면에서 연준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좀 연기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물가뿐만 아니라 지금 물가는 지금 5%대 오르고 있는데 임금까지 4%대가 오르면 이건 이제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거죠. 한편에서 또 어떤 걱정이 되냐면 연준의 어떤 스텝이 꼬여서 지금 현재 실물 경제는 좋지 않은데 물가만 오르는 현상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이게 1980년대까지 있다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30여 년 동안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오는 게 아니냐.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연준 입장에서 굉장히 해법이 없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앞으로 이제 한 6개월 정도 과연 언제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이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는 그 시기를 언제 잡느냐 이런 것들이 6개월 안에 아주 중요한 결단들을 앞으로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앞으로 경제가 좀 안정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말만 들어도 뭐 이거는 상상하기도 싫은 건데요. 최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가 궁금해요. 네. 사실 이 코로나19가 처음에 이 미국에서 퍼졌을 때 디플레이션을 가져오는 요인이었거든요. 오히려 물가를 떨어뜨렸죠. 근데 이번에 델타 변이 확산이 약간 양상이 좀 다른데요. 이 확진자가 이번에 속출을 하면서 미국의 물류 시스템이 마비가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항구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직장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또 항구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항구가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베트남 같은 이 동남아시아에서도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생산기지의 락다운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시아의 여러 뭐 섬유라든가 운동화라든가 이런 만드는 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쪽에서 지금 백신 물량도 확보를 못했고 그나마 이제 중국 백신이다 보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걸핏하면 락다운이 반복되면서 이 글로벌 밸류체인, 이 세계적인 가치 사슬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또 농산물이 문제인데 사실 선진국들의 농사는 사실 외국인이 짓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선진국들 특히 유럽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 뭐 아랍계라든가 터키계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좀 노동자들이 유입되던 게 또 막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으로 델타 변이가 이번에는 물가 상승을 좀 자극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델타 변이만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 백신 계속 접종하면서 상황이 좋아지면 그럼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가르는 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은 중국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 그동안 2008년 이후에 워낙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과잉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물건을 많이 만드니까 전 세계 철강 가격을 중국 때문에 낮추는 그런 현상 그리고 뭐 알루미늄 가격까지 다 떨어뜨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이 중국의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이 과잉 생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조정에 좀 나서고 심지어 최근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동부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부론 이런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해서 임금을 좀 높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투자를 제약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유도하던 그런 전 세계에서의 어떤 공장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발원이 되는 이 반대 영향을 지금 현재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와 같이 디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현상이 과연 구조화된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것이냐, 지금 논쟁의 아주 초점이 중국에 맞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이렇게 나쁘다고만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게 있죠. 적당한 인플레이션. 네. 그게 이제 뭐 연준에서는요, 그게 한 해 2%씩 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항상 물가가. 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아예 안 오르거나 또 혹은 물가가 떨어지는 게 경제에 훨씬 더 안 좋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생활인으로서 살아갈 때는 물가가 오르면 당장 생활비 걱정 때문에 고민을 하시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물가가 만약에 떨어지면 물건을 만들어놨는데 더 싸게 팔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정도의 임금 인상, 그리고 일정한 정도의 물가 상승률, 이게 좋은데 항상 2%로 보고 있죠. 그런데 문제점은 만약에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아마 그게 지금은 아니고요. 2022년 상반기가 지나갈 때까지 만약에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그때 네. 문제가 될 텐데요. 그때 이제 경기 회복 속도하고 이제 테이퍼링 속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야 주가도 계속 상승하고 자산 시장도 좋고 하겠지만, 네. 만약에 물가가 먼저 올라버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테이퍼링 속도를 가속화하고 금리 인상 속도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연준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이션 상황이 가속화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연준이 주가가 떨어져도 쉽게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증시에 굉장히 불신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사실 22년 상반기 중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이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어디까지 선을 조정하느냐, 이거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히 물가도 올라주고 적당히 임금도 올라주면서 선순환이 일어나면 그럼 오히려 네. 경제가 더 잘 돌아가는 건데, 지금 어느 부분인가 덜컥거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최악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걱정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사실 연준이 사실은 외줄타기처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계의 어떤 금융 투자자들, 뭐 증시든 아니면 채권이든 투자한 모든 분들이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테이퍼링이 나온 게 보통 때보다 2014년하고 비교하면 한 3배 정도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연준이 잘해주겠지만 이 속도가 과속이면 아무래도 운전하기가 훨씬 힘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운전 솜씨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좀 잘 운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양쪽 축소를 할 때도 좀 서서히 수도꼭지를 좀 잠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우리도 이제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좀 뭐니 해도 주식 시장에 지금 참가하는 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좀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주가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앞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당장은 어쨌든 시장이 연준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좀 계속 될 것 같아요. 근데 연준이 말한 대로 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일시적인 상황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지금 연끌 투자를 새로 시작한다든가, 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또는 특정 자산에 너무 편중되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약간 적절한 배분, 위험 자산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안전성을 좀 가져가게 뭐 달러화 비중이라든가 수많은 안전 자산들이 좀 있는데 비중을 약간은 좀 분산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 사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네. 집을 사는 것도 좀 지금에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네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박정훈의 경제한방, 지금까지 KBS 박정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지금 이 영화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전라권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아침에 경남 남해안으로 확대되겠고 오후에는 전라권과 경남 남해안에서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도는 모레 낮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내일 낮 동안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내일과 모레 비가 오는 동안